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이 문재인 권력이 이제 막바지로 거의 치닫고 있다라고들 다들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쪽 저쪽 사정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문재인 권력을 규정하는 6가지 요인이 뭐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첫째는 가장 중요하게는 미중 전쟁의 진행입니다. 이게 중국 자유화죠. 이게 이제 지난 50년 동안 이어졌었던 키신저 때 이후로 1971년 이후로 이어졌었던 미중 밀월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끝나고 이제 미국이 중국의 공산당 및 인민해방군 체제를 해체시키겠다. 그 해체 안 당하려면 버티다가는 중국 자체가 해체되는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중 전쟁은 이게 미국의 조치가 이제 어떻게 취해질 거냐. 미국의 조치는 또 미국 국내 사정이 어떠냐. 여러모게 양날의 칼이어 가지고 중국을 경제적 수단에 의해서 조이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나 투자자, 기업들도 손해를 보니까 이제 이런 사정 속에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어느 정도까지 길게 끌고 갈 수 있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콩과 같은 데서 얼마나 이제 완차이나에 사실상 대항하는 이 자유 혹은 자유 독립의 기운이 활발하게 진행되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이게 쌓이다 보면 중국 내부에서 불안이 어떻게 축적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뭉뚱그려서 미중 전쟁의 진행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볼 수 있죠. 문재인 권력을 규정하는 두 번째 커다란 변수는 북한의 내부 사정입니다. 이 미중 전쟁이 진행이 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중국이란 뒷배가 약화되면 홀로 유지될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이 미중 전쟁이 진행하는 그 와중 속에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군사 포위와 경제 봉쇄가 계속해서 조여 들어가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김정은 리더십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아주 돌발적인 상황들이 나올 수 있어요. 김정은이 제거당하고 그 쿠데타 세력이 미국을 불러들인든지 혹은 김정은이 고종이나 이완용 흉내를 내서 나라를 팔아먹고 튀든지 혹은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미국이 생짜배기로 침공하든지 뭐 이런 한 3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결판 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거 뭉뚱그려서 북한 급변 사태라고 해보죠.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 휴전선 남쪽에 문재인 586 집단은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혁명적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저는 그 혁명이 유혈이 아니기를 빕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내 경제가 이제 완전히 급추락을 하고 있죠. 원래 이렇게 미중 전쟁이 진행되고 이러면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문재인이 이제 자해 소동을 벌여왔단 말이에요. 원전을 걷어치우고 그리고 뭐 주 52시간 칼퇴를 만들고 최저임금을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돈을 마구 뿌리고 이 돈을 뿌리게 되면 경제의 자율 조절 능력이 약화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요. 조금만 시간 지나도. 이런 국내 경제의 이제 위기가 계속해서 타들어간다. 이게 문재인 권력을 규정하는 이제 변수 중에 하나죠. 이렇게 되면 저 문86 집단이라는 게 그 권력이 완전히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뭐 일사불란한 조직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내부가 균열이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이게 4번째 변수가 되겠고요. 5번째 변수는 언론, 기독교 등 우리나라의 거대 조직이죠. 사실은 기독교도 거대한 조직적인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데도 되고 또 언론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여기서 맨날 깽깽거리고 조중동을 매일 씹지만 뭐 조중동 입장에서야 그냥 살갗에 흉터 하나 날똥말똥한 거죠. 저는 오케이
오늘 흉터 1mm 냈지? 그럼 내일은 딱 그 자리 맞춰가지고 또 1mm 더 깊게, 모레는 또 그 자리 딱 맞춰서 1mm 깊게. 그래서 내가 100일을 그으면 네가 그럼 깊이 10cm짜리 흉터 날 거 아니냐. 이게 저의 전략인데 과연 그렇게 정밀하게 맞춰서 제가 그을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이런 거대 조직들 혹은 거대 기반들이 미국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동조하냐. 이 기독교 쪽은 요새 이해 동조가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조중동은 아직 택도 없어요. 조중동은 여전히 오바마 힐러리와 같은 관점, 미국의 수구기득권, 즉 미국의 이른바 딥스테이트, 국가 속의 국가, 그 특권 집단, 그런 관점과 동일한 관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중 전쟁에 대해서 지극히 회의적이며, 그 다음에 한반도 분단 구조 그 해체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고, 조중동 같은 데들이 신문에 그런 거 하나도 안 다루잖아요. 전혀 안 다루잖아요. 홍콩 사태도 제대로 조명 안 하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싸구려 장사꾼, 좀 이상한 스타일의 좀 도라이 뭐 이런 식으로 취급해버리죠. 따라서 트럼프가 상징하고 있는 지금 그 미국 보수혁명의 심각성은 전혀 주목을 안 하죠. 아직까지는 따라서 언론은 미국 입장에 대한 이해나 동조가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 최근 한 두세 달 사이에 제가 감지하기로는 기독교 복음주의 보수 진영에서는 미국 입장에 대한 이해 동조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어요. 이런 언론과 혹은 기독교 같은 이런 거대 조직 기반을 가진 데들은 미국이 뭐 속된 말로 뭐 국내에 들어와 있는 미국 요원들이 무슨 시그널을 던졌다고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다 자기들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고 있는 데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명령 시그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로봇들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동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너무 낙관적인지 몰라도 이 기운이 요새 불어요. 이 기운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6번째 변수는 우리 자유시민의 성숙이죠.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같은 그런 미디어를 일각을 차지하는 걸 더 강화시키고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정치 교양과 담론을 강화하고, 정치 교양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그 공산주의자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 교양이 정치 교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교양이. 왜냐? 그 교양이 영어로 liberal arts인데 liberal arts의 원래 뜻이 자유시민을 위한 지식 세트입니다. 그게 자유시민 정치 교양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매일매일 정치 교양과 담론을 심화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조직화되고, 그게 뭐 단 하나의 조직일 필요도 없어요. 여러 개의 조직이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그 여러 개의 조직들이 연계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문재인 권력을 규정하는 6가지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변수들이 최근 들어서 아주 그 요동을 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쥐소미아 탈퇴 같은 것도요, 이런 거랑 좀 관계가 있어요. 이런 거랑 관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586 집단 입장에서는 아마도 미국이 정통으로 자기들 숨통을 겨누고 있다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기독교 쪽에서 심각하게 움직인다. 혹은 미중 전쟁이 계속 악화돼 간다. 혹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포위 압박이 전혀 풀릴 기미가 없다. 혹은 8.15 날 갑자기 통합 태극기 집회가 성공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 심상치 않은데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즉 미국이 자기를 이렇게 압박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고 느끼고 있던 차에 일본이 느닷없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야 너희 우리가 직접 수출 관리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너희 빠져나간 거 좀 알고 있어. 뭐 이런 냄새를 풍기고. 그리고 이제 조국이 사건이 터지니까 이때까지 고분고분하던 조중동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칼 빼고서 사생결단 하자고 덤비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숨통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것 같은데, 미국이 문재인을 정조준한 것 같은데, 우리 문재인을 그럼 우리 쥐소미아 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요. 이게
미국, 문재인, 정조준 따옴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소미아를 저질렀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보시죠. 그 하나하나를. 이 미중 전쟁이 지금 살벌합니다. 국내 언론들이 한심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정리를 안 해줘서 그런데 이걸 이렇게 날짜별로 쭉 배열해 놓고 나면 야 이거 살벌한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선 지난 18일 날 트럼프가 홍콩 문제 해결, 즉 다시 말해서 중국의 자유화죠. 홍콩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뭐예요? 홍콩을 사실상 자유독립시켜주는 건데 지금 홍콩에서 요구하는 5가지 그중에 이제 뭐 다른 거 다 떼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홍콩 입법 회의, 그러니까 레코라고 부르죠. Legislative Committee. 그 레코 1200명 중에 600명을 지금 중국 공산당이 임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100% 홍콩에서 뽑게 해라. 플러스 그 홍콩 행정청 장관 이거를 Chief Executive라고 부르든가 뭐 그렇죠. 이거를 지금은 레코에서 간선을 하고 있다고. 근데 레코가 50%가 중국 공산당이 임명하니까 당연히 홍콩 행정청 장관은 중국 공산당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레코 100%다 우리가 뽑고 행정청 장관도 100% 우리가 뽑겠다. 이걸 요구하고 있다고. 그럼 홍콩 지금 저렇게 200만 300만 명이 막 지하철이 끊기는데도 튀어나와가지고 시위를 하고 금요일 날 밤에는 홍콩 전역을 총 연장 길이 거의 50km를 뺑뺑 돌아가면서 수십만 명의 사람이 나와서 지난 1989년 발틱 3국이 당시 소련의 일부분이었던 발틱 3국이 소련으로부터의 자유독립을 사실상 선언한 바로 그날 8월 23일을 30주년을 기념해서 홍콩에서 그런 인간띠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발틱 3국 인간띠와 똑같은 인간띠를. 그러니까 사실상 홍콩의 자유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돼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레코가 100% 홍콩 사람들이 뽑고 그 다음에 행정청 장관을 100% 홍콩 사람들의 입장에서 뽑게 되면 홍콩은 당연히 자유독립의 방향으로 확 쓸려 나간다고요. 그 홍콩 문제 해결이 그거다 이거예요. 트럼프 말은. 그거 외에는 홍콩 문제 해결할 게 없다. 근데 그거 해결 안 하면 너희랑 미중 관계 회복은 우리가 좀 어렵겠는데 이런 말을 트럼프가 18일 날 했고 같은 취지의 말을 22일 날 펜스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일 날 트럼프가 이제 중국한테 이제 올리브 가지를 이파리를 하나 탁 던졌어요. 그게 뭐냐? 화웨이에 대한 금수 조치를 90일 유예해 줬습니다. 전에 세뇌 탈출에서 다뤘고 또 이거는 다른 보도에서도 많이 있어서 아실 거예요. 화웨이가 예를 들어서 뭐 안드로이드 OS도 못 쓰게 돼, 뭐 브로드컴 칩도 못 쓰게 돼, 퀄컴 칩도 못 쓰게 돼, 인텔 칩도 못 쓰게 돼. 이게 원래는 8월 26일 날 어저께 발효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난 19일 날 일주일 전에 이 발효를 90일 유예한 거예요. 그럼 아마도 그거 90일 유예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그 기산을 만약에 8월 26일로 치면은 이게 뭐 12월 한 25일 크리스마스경에 유예가 이제 끝나서 발효한다는 소리가 돼요. 이게 트럼프가 올리브 가지 이파리 하나 탁 던진 거라고요. 아,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받기는커녕 22일 날 미국산 제품 750억 달러 상당분에 대해서 이제 상품군에 따라서 5에서 10% 관세를 보복 관세를 매겼단 말이에요. 그 트럼프가 발끈했어요. 23일 날. 이 23일 날 트럼프 트위터 때문에요. 미국 다우존스 주가가 2%, 나스닥 주가가 3%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발언했냐? 2,500달러에 대해서는 현행 25%에서 30%를 적용하겠다. 5%포인트 올리겠다. 그리고 3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15%를 내리겠다. 원래 이 3천억 달러 중에 절반은 1,500억 달러는 뭐 10% 하고 나머지 절반은 연말에 가서 10%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라 다 뭉뚱그려서 9월 1일부터 15% 하겠다. 그럼 여기 애플 스마트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슨 애들이 사서 쓰는 장난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생필품. 그리고 거기다 더 살벌한 말을 했어요. 미국 회사들은 중국과 연결을 끊어야 한다. 그 다음에 We don't need them. 미국은 중국이 필요 없다. 우리는 중국이 없이 중국이 없다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그냥 살벌한 말을 트위터로 날렸다고요. 그리고 나서 23일 날 다우존스가 2%, 나스닥 3%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게 이제 확실하니까 연방준비은행더러 야 너희 왜 이자율 안 내려? 너희가 이자율 지금 2.25%인데 좀 내려주면은 주가가 방어가 되잖아. 이자율은 떨어지면 은행에 예금하는 돈이 빠져나가고 주식시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돈 가진 사람들 포트폴리오 관리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뛴다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중 전쟁이 실물 경제에서는 타격이 작다고 보는 거예요. 실물 경제에서는. 이게 타격이 작은 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실물 경제에서 미국이 타격이 작다고 보니까 그러면 주가만 막아주면 된다 이거지. 그 주가 막으려면 연방준비은행이 이자율 낮춰주면 된다. 근데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파월 의장은 지금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미중 전쟁의 그런 그 결과를 연방준비은행이 이자율을 조절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버퍼링을 해준다는 거는 좀 곤란한 일이다. 그래서 이자율을 안 낮춰요. 그 사람 말이 딱 그래요. 트럼프의 미중 전쟁의 결과를 연방준비은행이 이자율을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그 감당해 준다는 거는 좀 곤란하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한다고요. 파월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23일 날 트위터에서 연방준비은행장 파월은 시진핑 같은 사람 아니냐. 시진핑과 파월의 다른 점이 뭐냐. 이러고서 공격을 해버렸다고요. 에너미라고 불렀어요. 적이라고. 한편 그 연방준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은 페드라 그러죠. 현재의 중국 관세 때문에 미국은 한 가구당 연평균 한 $800 손해본다. 저거 아마 거의 정확한 그 계량적인 예측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 그 데모그래피를 잘 몰라서 그런데 미국에 아마 한 가구당 평균 그 가족 수를 보통 한 3명은 봐야 될 거예요. 최소 one household가. 그러면 3명을 보면 3명의 미국의 연평균 소득을 $5만 잡고 15만 불 정도 평균 소득에서 $800를 손해본다. 그러면 그게 얼마냐면은 1,500불, 0.5% 정도 손해본다 이거죠. 0.5%.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동안 경기가 좋아서 엄청나게 특히 그 저소득층의 그 소득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뭐 겉으로 보면 연 $800 정도 손해보는 게 뭐 큰일이겠냐. 이게 이제 트럼프 계산이죠.